야,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신신건설 부회장이야. 당장 저 노인 감방에 쳐넣지 못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될 거예요. 경찰서 민원실 복도가 떠나갈 듯 요란했습니다. 명품 시계를 찬 20대 청년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청년의 손가락질이 향한 곳에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70대 노인이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옷에서는 폐지와 골판지 냄새가 났고 얼굴은 때에 절어 있었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전혀 주눅 들지 않은 채 담담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온갖 풍파를 겪어온 사람처럼 청년의 고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 노인이 내 차를 긁었다고요! 수리비만 1,000만 원이 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돈으로 갚아요? 당장 구속시켜야 한다니까요! 청년이 가리킨 곳에는 최신형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체에는 작은 흠집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청년은 계속해서 손상을 주장했습니다. 젊은 경찰관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한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해 보니 접촉사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리어카가 차 옆을 지나가긴 했지만 최소 30cm 이상 거리를 두고 지나갔습니다. 뭐, 지금 나보고 거짓말한다는 거야? 카메라가 다 찍었을 텐데. 뭘 더 확인해? 내 차에 분명히 흠집이 났다니까. 저 노인이 일부러 긁은 거라고. 청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대기 중이던 다른 민원인들까지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주부, 서류를 들고 온 회사원, 신고를 하러 온 시민들까지 모두 이소란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경찰관들은 땀을 흘리며 청년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청년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신신건설 부회장이야. 이 동네 재개발 사업 다 우리 회사가 맡은 거라고. 건설업계에서 우리 아버지 모르는 사람 없어. 청년은 자신의 배경을 과시하며 경찰관들을 압박했습니다. 일부 경찰관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대기업 부회장의 아들이라는 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해 볼까? 서장이랑 골프 친구시거든. 한 통하면 너희 다 좌천이야. 지방으로 발령 나고 싶어? 청년이 휴대전화를 꺼내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금태 안경을 쓴 50대 중반의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경찰서장 박철수였습니다. 서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뛰어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본청에서 긴급 연락을 받고 황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대체 여기서 무슨... 서장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고정됐습니다. 서장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국장님? 서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다가가더니 곧바로 차렷 자세를 취하고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께 경례. 국장님, 여기서 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민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방금까지 고함을 지르던 청년의 입이 멍하니 벌어졌고 경찰관들은 모두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습니다. 대기 중이던 민원인들도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국장, 저 폐지 줍는 노인이 국장이라고? 사람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장의 태도는 진지했고 경찰관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곧게 펴지고 흐릿했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더러운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 순간 노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작업복의 먼지를 털어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피곤함과 나약함이 사라지고 오랜 세월 경찰 조직을 이끌어온 지휘관의 위엄이 드러났습니다. 박 서장, 자네 관할 구역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군. 내가 직접 확인하러 나온 거야.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라 수십 년간 현장을 누빈 베테랑 경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반론도 허락하지 않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이런 모습으로 계실 줄은. 서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본청 국장이 직접 자신의 관할 구역에 자맹 수사를 나왔다는 것은 이곳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제야 청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이 저 노인이라고 부르며 감방에 쳐넣으라고 고함을 질렀던 그 사람이 경찰청 고위 간부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청년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배경을 믿으며 다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아까보다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제 차에 흠집이 난 건 사실이잖아요. 저 사람이. 아니, 이 어르신이 배상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은 청년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다만 차갑고 냉정한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추적해온 범인을 마침내 잡은 형사의 눈빛 같았습니다. 저 친구 신원 확인 좀 해주게. 아주 자세히 말이야. 서장이 부하 직원에게 눈짓을 했고 한 경찰관이 서둘러 컴퓨터 앞으로 갔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민원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청년이 골목에서 짓밟았던 바로 그 수첩이었습니다. 표지는 더럽고 구겨져 있었지만 노인은 그것을 마치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국장님, 신원 확인됐습니다. 강민준, 27세, 신신건설 부회장 강태공의 아들입니다. 주소는 강남구 삼성동 타워팰리스이고 차량은 3억짜리 외제 스포츠카입니다. 경찰관의 보고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한 글씨와 사진들, 그리고 각종 증거 자료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태공 부회장, 신신건설. 그래, 바로 자네 집안이었구만. 노인의 말에 청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전 서울 변두리의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낡은 리어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노인은 허리가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느렸습니다. 리어카에는 골판지와 폐지, 고물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휴, 오늘도 많이 주웠네. 노인이 중얼거리며 리어카를 멈춰 세웠습니다.
골목 한쪽에 쌓여 있는 박스 더미를 보고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굽혀 박스를 하나씩 펼치고 쓸만한 것을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괜찮은데. 이건 너무 젖었네. 노인의 손놀림은 느렸지만 익숙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박스를 정리하는 척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주변을 훑고 있었습니다. 골목 저편에 있는 작은 사무실 그곳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노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작업복 안주머니에는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고 그 수첩에는 며칠간 관찰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오후 2시 30분 입장. 서류 가방 소지. 표정 어두움. 박영희 오후 3시 입장. 울먹이는 모습. 20분 후 퇴장. 이정민 오후 4시 입장. 격한 말다툼 소리. 1시간 후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퇴장. 노인, 아니 경찰청 수사국 국장 최동수는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사채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3주째 자맹 수사 중이었습니다. 이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리대금업과 협박, 폭력 사건들이 단순한 사채업자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정보를 입수한 것입니다. 배후에 큰 손이 있어. 단순한 사채업자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지. 최 국장은 혼잣말을 하며 다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빵빵. 요란한 경적 소리가 좁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국장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새까만 외제 스포츠카 한 대가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켜. 빨리 비키라고. 차 안에서 20대 청년이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명품 선글라스를 낀 청년의 얼굴에는 짜증과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최 국장은 서둘러 리어카를 골목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골목이 좁아 리어카를 완전히 비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금방 비킬게요. 최 국장이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부릉. 청년이 엑셀러레이터를 밟았고 엔진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리어카와 아슬아슬한 거리를 두고 차를 몰았습니다. 쿵. 차량이 리어카 옆을 지나가면서 리어카가 흔들렸고 그 충격에 최 국장이 비틀거렸습니다. 리어카에 실려있던 골판지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최 국장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청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청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야, 노인네. 내 차 봐. 흠집 났잖아. 청년이 차량 옆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 국장이 보기에 차량에는 아무런 흠집도 없었습니다. 새 차처럼 반짝거리는 도장면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엔 흠집이 없는 것 같은데요. 최 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내가 뭘 알아?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3억이야, 3억? 너 같은 거지가 평생 모아도 못 사는 차라고. 청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골목 주변의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차를 긁은 게 아닙니다. CCTV를 확인해 보시면. 닥쳐. 내가 긁었어. 내가 봤다고. 당장 수리비 내놓지 못해? 청년이 최 국장의 작업복깃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최 국장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겁먹은 노인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폐지 주어서 겨우 먹고 사는데. 그럼 경찰서 가자. 거기 가서 얘기하자고.
청년이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국장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경찰서로 데려가겠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기 노인이 제 차를 파손했어요. 지금 당장 출동 좀 해주세요. 네, 주소요? 여기 봉천동 123번지 골목입니다. 잠시 후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렸고 청년은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노인이 리어카로 제 차를 긁었어요. 수리비가 1,000만 원은 나올 거예요. 경찰관들이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흠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량에 특별한 손상은 보이지 않는데요. 한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봐요, 여기. 빛에 비춰보면 보인다니까요. 청년이 차량 옆면을 손으로 쓸며 주장했지만 경찰관들 눈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거기서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청년과 최 국장은 각자의 차량으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최 국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최 국장은 작업복 안주머니에 있는 수첩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골목에 나타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추적하고 있는 사채 조직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최 국장은 청년의 차량 번호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통화하는 모습도 눈여겨봤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금 경찰서 가는 중인데. 네, 좀 귀찮은 일이 생겼어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청년의 통화 내용이 최 국장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여유로운 태도. 최 국장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 보통 집안 아이가 아니라고. 골목을 벗어나며 최 국장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사채업자들의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옆에 세워진 대형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천동 재개발 사업 마이너스 신신건설. 최 국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 최 국장은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앞서가는 청년의 스포츠카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렸습니다. 경찰관들도 그 모습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태도를 보니 평소에도 저렇게 다녔겠군. 최 국장은 속으로 생각하며 작업복 안주머니의 수첩을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주간 수집한 증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의 명단,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조직의 실체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청년은 곧바로 차에서 내려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처리 좀 해주세요. 나 바쁜 사람이에요. 최 국장도 천천히 순찰차에서 내렸습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리어카를 끌던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서 앞에는 리어카가 이미 견인차에 실려와 있었습니다. 민원실로 들어서자 청년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노인 때문에 내 차가 망가졌어요. 빨리 조사 좀 해주세요. 담당 경찰관이 양측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 국장은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그분 차 옆을 지나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부딪힌 적은 없습니다. 골목이 좁아서 조심해서 지나갔습니다. 거짓말. 분명히 부딪혔어요.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경찰관이 골목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리어카와 차량 사이에 최소 30cm 이상의 간격이 있는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CCTV를 보니 접촉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경찰관의 말에 청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제 차에 흠집이 난 건 환상이라는 거예요? 나가서 다시 확인해 봐요. 모두가 밖으로 나가 차량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햇빛 아래서, 형광등 아래서 손전등을 비춰가며 살펴봤지만 흠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말 손상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생긴 흠집을 착각하신 건 아니신지. 착각? 내가 지금 착각을 해요? 청년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최 국장에게 다가가더니 작업복깃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야, 노인네. 내가 어떻게든 발뺌하려는 거지? 너 같은 거지가 돈이 없으니까 시침이 떼는 거잖아. 최 국장은 비틀거렸습니다. 청년의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하지만 최 국장은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가 차를 긁지 않았습니다. 닥쳐. 너 같은 인간들이 맨날 이러는 거 알아. 잘못해놓고 발뺌이나 하고. 청년이 최 국장을 밀쳤습니다. 최 국장이 뒤로 휘청거렸고 주머니에서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찰칵. 낡은 수첩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첩이 펼쳐지면서 그 안에 내용물 일부가 보였습니다. 사진들, 메모들, 그리고 각종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청년이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발로 수첩을 짓밟았습니다. 뭐야, 이거? 일기장이야? 청년이 발로 수첩을 이리저리 차면서 놀렸습니다. 수첩의 종이가 찢어지고 사진 몇 장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사진 붙여놓고. 혹시 스토커야? 이 노인네가 다른 사람들 사진 몰래 찍어 다니는 거 아니야? 청년이 수첩을 집어들고 펼쳐봤습니다. 그 안에는 청년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름, 시간, 장소, 그리고 금액, 협박, 폭행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야, 이 낙서는? 정신병자야? 청년이 수첩을 땅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발로 짓밟았습니다. 최 국장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경찰관들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진정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요? 이 노인이 먼저 내 차를 망가뜨렸잖아요. 청년이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다시 수첩을 짓밟았습니다. 수첩의 표지가 찢어지고 그 안의 사진들이 흙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최 국장이 무릎을 꿇고 수첩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그보다 빨랐습니다. 청년이 수첩을 집어들고 최 국장의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 뭐가 적혀 있길래? 청년이 수첩을 마구 펼치며 들춰봤습니다. 그때 한 장의 사진이 청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목에 있는 사무실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옆에는 신신건설 관련 의심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신건설, 자신의 아버지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청년이 수첩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신신건설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봉천동 재개발, 불법 사채, 강제 이주 같은 단어들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청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오만함이 사라지고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청년은 재빨리 수첩을 덮고 다시 바닥에 던졌습니다. 쓰레기 같은 낙서장. 하지만 청년의 목소리에는 아까와 다른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최 국장은 천천히 수첩을 주워들었습니다. 더러워진 표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그는 청년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겁먹은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수사관의 눈빛이었습니다. 청년은 그 눈빛을 마주치는 순간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기, 경찰관님들, 이 노인 수상한데요? 남의 사진 몰래 찍어 다니고 이상한 거 적어 놓고 조사 좀 해봐요. 청년이 다급하게 경찰관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국장은 아무 말 없이 수첩을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젊은이, 자네 이름이 뭔가? 최 국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더 이상 약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반말이야? 청년이 당황하며 물러섰습니다. 이름을 물었네. 최 국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경찰관들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강민준이요. 왜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최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준, 신신건설 강태공 부회장의 아들이겠군. 청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알아요?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앞의 노인이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정확히 아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 국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다시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찢어진 페이지들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특정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신신건설, 봉천동 재개발 사업, 강제 퇴거, 불법 사채 연결 의심. 최 국장이 수첩에 적힌 내용을 낮은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경찰관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경찰관들도 갑자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폐지 줍는 노인 주제에. 강민준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최 국장은 작업복 윗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낡고 더러운 안경이었지만 그것을 쓰는 순간 노인의 인상이 달라졌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예리했고 오랜 세월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노련한 수사관의 그것이었습니다. 경찰관님들, 최 국장이 주변의 경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약하고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명령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청년의 차량 트렁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권한으로? 강민준이 황급히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최 국장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자네 오늘 봉천동 123번지 골목에 왜 갔나? 그냥 지나가다가. 거짓말. 최 국장의 단호한 한마디에 강민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봉천동 123번지. 그곳은 자네 아버지 회사가 재개발을 진행 중인 지역이지. 그리고 그 골목 안에는 불법 사채업자 사무실이 있어. 내가 3주째 그곳을 지켜보고 있었네. 경찰관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이 3주째 특정 장소를 지켜봤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민준은 뒤로 물러서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나 지금 변호사한테 전화할 거예요.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 전화하게. 최 국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지. 오늘 자네가 그 골목에 간 이유는 뭔가? 그리고 그 사무실에 들어간 적이 있나? 없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CCTV에 다 찍혀 있네. 최 국장의 말에 강민준이 얼어붙었습니다. 자네가 그 사무실 앞에 차를 세우고 누군가와 통화를 한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 약 7분간 통화를 했더군. 그리고 사무실 안을 힐끗힐끗 보면서 강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최 국장은 안경을 벗어 작업복으로 닦았습니다. 사실 그 안경은 특수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안경테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었고 지난 3주간 모든 장면을 녹화해 왔습니다. 물론 오늘 강민준과의 마주침도 모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 자네 아버지 회사와 그 불법 사채업자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회사는 정당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강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국장은 수첩의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5천만 원, 박영희 3천만 원, 이정민 8천만 원. 이 사람들 모두 봉천동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네. 그리고 모두 자네 아버지 회사의 재개발 사업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들이지. 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렸어. 이사 비용이 부족해서 보상금이 나오기 전에 급한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채업자들은 재개발 지역 주민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돈을 빌려줬더군. 최 국장의 설명에 주변 경찰관들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은 나중에 보상금에서 돈을 받아가겠다고 했지. 물론 엄청난 이자와 함께. 결국 주민들은 보상금의 대부분을 사채업자들에게 빼앗기고 제대로 된 이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건 우리 회사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강민준이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최 국장이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거기에는 한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채업자 사무실 앞에서 누군가와 악수하는 정장 차림의 남자. 그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 자네 아버지 아닌가? 사진 속의 남자는 강민준의 아버지 신신건설 강태공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사채업자로 보이는 남자와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한 달 전에 찍은 거야. 자네 아버지가 직접 그 사무실을 방문했더군. 그리고 30분간 안에 머물렀지. 최 국장은 안경을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강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도 오늘 그곳에 갔던 이유가 있을 거야. 혹시 사채업자들에게 뭔가 전달할 게 있었나? 아니면 확인할 게 있었나? 강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차량 쪽으로 가려 했습니다. 경찰관님들, 이 청년의 이동을 잠시 제지해 주시겠습니까? 최 국장의 말에 경찰관들이 강민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도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전화 한 통화만 할게요. 제 권리예요. 강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금 큰일 났어요. 경찰서에. 하지만 전화는 길게 연결음만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강민준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최 국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냉정한 수사관의 시선만이 있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지금 받지 못할 거야. 최 국장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쯤 본청 수사팀이 자네 아버지 회사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을 테니까. 강민준의 휴대전화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강민준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오만함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며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회사 비서실에게, 변호사에게.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강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은 계속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최 국장은 조용히 지켜보다가 경찰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가지.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사람들 눈이 너무 많아. 경찰관들이 강민준과 최 국장을 민원실 안쪽의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강민준은 비틀거리며 걸었고 최 국장은 여전히 구부정한 자세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서자 강민준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물 좀 주세요. 경찰관이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강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잡은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최 국장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업복의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진정하게. 자네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협조하면 도움이 될 거야.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강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왜 그 골목에 갔나? 최 국장의 질문에 강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봉투 하나를 전달하라고. 봉투? 네. 두꺼운 봉투였어요. 근데 저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냥 전달만 하라고. 최 국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봉투는 어디 있나? 차 안에 있어요. 트렁크에. 경찰관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최 국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한 경찰관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봉투는 밀봉되어 있었고 상당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경찰관이 강민준에게 물었습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국장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충 보기에도 수천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했나?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채업자 사무실 주인이에요. 강민준의 고백에 경찰관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 시비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큰 사건의 일부였습니다. 최 국장은 봉투를 증거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왜 이 돈을 최 사장에게 보냈을까?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강민준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수저로 살아온 27년 인생에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원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아들 어디 있어? 당장 내보내. 굵직한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강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버지. 민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신신건설 부회장 강태공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정장을 입은 변호사 2명이 따라왔습니다. 민준아, 너 괜찮아? 강태공이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조사실 문 앞에 경찰관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조사 중입니다. 조사? 무슨 조사? 내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강태공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앉아 있는 최 국장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시비를 건 노인이요? 강태공이 최 국장을 노려봤습니다. 최 국장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야, 이 양반. 내가 말하는데 대답을 해야지. 강태공이 다가오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왜 진정을 해? 저 노인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데. 강태공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경찰관들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나 신신건설 부회장 강태공이야. 서장 어디 있어? 서장 나오라고 해. 경찰관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최 국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장을 찾으시나요? 최 국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강태공이 최 국장을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폐지나 줍는 주제에. 최 국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특정 페이지를 펼쳐 강태공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곳에는 한 달 전 찍힌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채업자 사무실 앞에서 악수하는 강태공의 모습이었습니다. 강태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최 국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찍어? 저는 경찰입니다. 최 국장이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강태공은 그것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비웃었습니다. 경찰? 경찰이 폐지를 주어? 말이 돼? 강태공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곧 멈췄습니다.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고 경찰서장 박철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여기 계셨습니까? 서장이 최 국장을 보자마자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민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강태공의 웃음이 멈췄고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국장. 강태공이 더듬거렸습니다. 최 국장은 안경을 벗어 작업복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번호 2045, 박 서장. 내가 왔다고 본청에 보고했나? 네, 이미 보고 올렸습니다. 서장의 대답에 최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공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 국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경찰청 국장이라고? 최 국장은 대답 대신 밟혔던 수첩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강태공 부회장, 당신은 재개발 사업을 이용해 주민들을 상대로 불법 사채를 알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사채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았죠. 강태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최 국장이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수첩에는 지난 6개월간 당신과 사채업자들의 거래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 시간, 금액, 그리고 증거 사진까지. 강태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태공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변호사들이 황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부회장님, 진정하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변호사 한 명이 강태공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강태공은 이미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최 국장은 서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서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강태공 씨와 강민준 씨 두 분 모두 별도 조사실로 모시도록. 경찰관들이 다가가자 강태공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당신들 증거라도 있어? 최 국장이 수첩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오늘 아드님이 운반하려던 현금 5천만 원은 어떻습니까? 강태공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들 강민준을 돌아봤습니다. 강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냥 사업 자금이야. 정상적인 거래. 정상적인 거래를 밀봉된 봉투에 담아 아들 편에 몰래 전달합니까? 최 국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태공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 국장은 수첩의 특정 페이지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4월 15일 3천만 원, 5월 20일 5천만 원, 6월 10일 4천만 원, 7월 5일 5천만 원, 그리고 오늘 또 5천만 원. 최 국장이 차분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총 6개월간 2억 2천만 원. 이것이 당신이 최 사장에게 전달한 금액입니다. 그 대가로 최 사장은 재개발 지역 주민들에게 고리의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보상금에서 회수했죠. 강태공이 벽에 더욱 깊이 기댔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당신의 회사는 재개발 사업을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었고요. 최 국장의 설명에 주변의 경찰관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질적인 건 최 국장이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주민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증거들입니다. 사진 속에는 멍든 얼굴의 노인, 울고 있는 중년 여성, 무릎 꿇고 애원하는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사실이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강태공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의뢰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단순히 사채업자들의 불법 행위일 뿐. 관련이 있죠. 최 국장이 수첩 뒤쪽의 투명 비닐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강 부회장과 최 사장의 통화 녹음이 들어 있습니다. 총 23건. 그 중에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해. 다음 달까지는 정리해야 해. 보상금 나오면 바로 회수해 같은 대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태공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제가 3주간 그 사무실 맞은편 골목에서 폐지를 주우며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최 국장의 말에 강태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3주나 폐지를 주우면서? 네. 때로는 새벽 4시부터 때로는 밤 11시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골목에서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최 국장이 자신의 손을 보여줬습니다. 굳은 살로 뒤덮인 손, 리어카를 끌며 생긴 상처들이 역력했습니다. 진짜 폐지를 주어야 했습니다. 위장 수사라는 게 들키지 않으려면 완벽해야 하거든요. 주변 경찰관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최 국장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청 국장이 직접 3주간 폐지를 주우며 자맹 수사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태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왜냐고요? 최 국장이 수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70대 노인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은 김광수 씨. 봉천동에서 40년간 구멍가게를 운영하셨죠. 재개발로 가게를 정리해야 했는데 보상금이 나오기 전까지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최 국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최 사장에게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6개월 후 보상금으로 갚기로 하고. 하지만 이자가 월 30%였습니다. 6개월 후에는
원금의 2배를 갚아야 했죠. 조사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보상금 전액을 사채업자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어졌죠. 최 국장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분은 박영자 씨, 혼자 2아이를 키우는 분이었습니다. 이사 비용이 부족해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역시 같은 결과였죠. 최 국장이 사진을 한 장 한 장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모두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최 국장이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50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이정호 씨,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분입니다.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3주 전, 최 국장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강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셨습니다. 조사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들고 최 국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최 국장이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약자를 착취하지 못하도록. 강태공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태공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공갈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강태공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찼습니다. 아버지, 강민준이 울먹였습니다. 강태공이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부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태공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최 국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서장에게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는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도록. 직접적인 범행 가담 여부는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공이 조사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최 국장을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최 국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업복의 먼지를 털어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봉천동 방향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재개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 국장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검 대회의실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부터 신신건설 불법 사채 알선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장이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신신건설 강태공 부회장은 지난 2년간 재개발 사업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사채업자들에게 총 8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장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사채업자 최모 씨를 비롯한 조직원 12명,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모한 신신건설 임직원 7명도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피해자는 몇 명입니까? 확인된 피해자만 127명입니다. 피해 금액은 총 43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어떻게 이런 대규모 범죄가 적발되었습니까? 검사장이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경찰청 수사국의 특별수사팀이 3개월간 자맹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최동수 국장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경찰청 국장이 직접 자맹 수사에 나섰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한편 봉천동 재개발 지역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조용히 해주십시오. 임시로 마련된 주민 설명회장에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에는 새로 임명된 신신건설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사는 사채업자들에게 빼앗긴 금액을 전액 보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재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자리에 앉은 한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속이는 거 아닙니까? 노인의 질문에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계자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가 직접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감시단을 운영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나저나 그 경찰국장님 대단하시더라.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랑 똑같이 폐지 주우면서 3주나 계셨다면서요? 신문에 보니까 손에 굳은 살이 잔뜩 베었다던데. 진짜 고생하셨겠어요.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주민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한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한 채였습니다. 저분. 한 주민이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아니야, 그분일 리가. 국장님이 왜 여기 계시겠어? 주민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리어카를 끄는 노인, 최동수 국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골목 저편에 있는 또 다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저기로군. 최 국장의 수첩에는 이미 새로운 사건의 단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 다른 건설사 하지만 비슷한 수법. 그는 다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움직이는 리어카. 하지만 그 안에는 노련한 수사관의 집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청 국장실에서는 작은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최동수 국장, 그리고 수사팀 여러분. 이번 수사로 많은 서민들을 구했습니다. 경찰청장상을 수여합니다. 경찰청장이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최 국장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국장님, 그래도 직접 3주나 현장에 계셨잖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최 국장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수많은 골목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다른 곳에서도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최 국장의 말에 참석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한편 구치소 면회실에서 강태공과 강민준이 마주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부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변호사가 최소 7년은 받을 거라고 하던데요.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주일 만에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는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버지, 돈이 전부가 아니야. 사람이 먼저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강태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경찰국장님 말씀이 맞았어.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강민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면회 자주 올게요. 그리고 저는 다시 시작할게요. 제대로 된 사람으로. 강태공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강민준도 반대편에서 손을 댔습니다. 그래, 너는 잘해라.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그날 저녁 봉천동 골목에서 최 국장은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한 주민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가져가세요. 주민이 묶어둔 박스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최 국장이 허리를 굽히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박스를 리어카에 싣는 동안 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골목 저편의 건물, 그곳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역시 여기도 같은 수법이군. 최 국장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새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고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리어카가 다시 삐걱거리며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는 노인의 뒷모습.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해야지. 최 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자네들 같은 인간 쓰레기들도 포함해서 말이야.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리어카를 끌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의를 위한 그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